안녕하세요, 핑플릭스입니다. 언제부터인가 디플레이션 공포라는 말이 좀 눈에 띄는데요. 이제 물가가 오르는 게 이제 인플레라고 하면은 반대로 물가가 떨어지는 게 이제 이 디플레이션이에요. 흔히 인플레이션보다 이 디플레이션이 지속되는 게 더 이제 무섭다고 하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국가가 이제 일본이에요, 일본. 그래서 잃어버린 30년이라고 하죠. 그래서 엄청난 경기 침체와 함께 수십 년간의 이제 디플레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물가 상승률이 지금 1965년 통계 이후로 최저예요. 최저예요, 최저치. 그 IMF 때는 약간 이건 일시적인 충격이라고 해도 이 금융위기 이후부터는 계속 이제 하락해 왔어요. 지금 1% 미치거든요. 이게 코로나 전이니까 더 심하겠죠. 일본이 90년대부터 이렇게 계속 하락해 왔는데 우리나라가 좀 일본의 전철을 받고 있다는 느낌도 들어요. 심지어 일본을 뛰어넘었다는 얘기가 나와요. 일본보다 더 지금 마이너스다. 이게 코로나가 발생하기 전이니까 우리는 그럼 지금 일본보다 심각한 디플레이션 상황이라는 걸까?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 우리나라의 이 물가가 떨어지는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이제 부동산에 자산이 쏠려 있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국민들 자산 대부분이 여기 부동산에 있으니까 소비에 쓸 돈이 없는 거예요. 내 집값이 만약에 내 집이 가격이 올라도요. 이거 팔고 다른 집 이사 가면 또 그 집도 올라가 있잖아요, 가격이. 그러니까 정작 내 손에 남는 돈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더 대출 받고 이제 허리띠를 졸라매죠. 소비가 없어요. 그리고 집값이 계속 오르면 이제 세금도 올라가거든요. 세금 부담도 이제 커지죠. 그 집이 없는 무주택자도 이제 전세금 올려주고 그죠? 월세금 또 올려주고 돈이 없어요. 지금 집주인도 집주인도 세입자도 같이 지금 쓸 돈이 없는 소비할 돈이 없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제 가까운 친구만 해도 30년 아파트 대출 받았는데요. 그 소비를 그 후로 확 줄였어요. 왜냐하면 원리금 이제 30년 동안 갚아야 되니까. 돈을 가장 많이 쓸 나이가 이제 20대, 30대인데, 30세 미만의 대출이 가장 늘었거든요, 최근에. 그러니까 좀 말 다 했죠. 소비 가장 많이 할 세대가 이제 대출이 늘어나니까. 그나마 이제 우리의 이 디플레이션 압력을 이제 방어해주는 존재가 있었는데요. 이게 바로 수출입니다, 수출. 수출로 우리가 해외에서 달러를 많이 벌어왔던 거예요. 그래서 이 달러가 이제 국내로 들어와서 이제 디플레이션을 좀 억제하고 있었던 거죠. 억제. 근데 이제 그 결과적으로 이 수출에서 해외에서 벌은 돈이 이제 부동산에만 쏠린 우리 기형적인 대한민국의 경제 구조를 어느 정도 커버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저는 좀 한계가 왔다고 봐. 왜냐면은 이게 한국은행의 수출 금액이에요. 2008년부터 지금 2019년까지 나와 있는데 보시면은 한 요쯤부터 해서 정체되어 있죠, 지금. 그죠? 늘어났다가 다시 정체되어 있잖아요. 이 보시면은 코스피 지수 아니야라고 착각할 수도 있어요. 이게 교묘하게 똑같거든요. 어찌 보면 이 대한민국 코스피가 저평가가 아니라 그냥 이 수출에 맞춰서 그냥 좀 마켓이 현명하게 대처하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공교롭게도 딱 이게 정체되는 시점은 2011년. 그죠? 스마트폰이 전 세계로 퍼질 무렵이에요. 전 세계 교역량도 2011년 이때부터 감소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주력 수출 품목인 옛날에 뭐 철강, 그죠? 조선, 화학, 자동차 이런 산업이 사실상 되게 어려워졌잖아요. 이거는 중국의 추격도 있겠지만은 이 스마트폰과 인터넷 시대가 열리면서 세상이 단순한 제조에서 그죠? 소프트웨어, 서비스 컨텐츠 플랫폼 쪽으로 바뀐 거일 수도 있어요. 거기에 우리나라는 좀 대처를 못한 거죠. 이게 이제 경상수지 그래프인데요. 빨간색 경상수지, 이 녹색이 이제 상품수지라고 이제 하드웨어라고 보시면 돼요. 보시면 우리는 이게 기준선 0이거든요. 그러니까 꾸준히 많이 돈을 벌었어요, 해외에서. 이렇게 큰 흑자 나서 벌어온 돈이 국내에 들어와 이제 디플레이션 압력을 맞았던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이거는 이런 엄청난 돈들이 이제 실물 경제로 안 가고 다 부동산으로만 다 흘러 들어갔던 거예요. 그나마 이 경상수지도 정체되고 있죠. 그도 그럴 거지 세상은 이렇게 서비스 소프트웨어로 변하고 있는데 우리는 아직 제조에만 좀 매달려 있잖아요. 이 서비스가 이제 파란색이 서비스 수지인데 파란색은 적자예요, 계속. 안타깝죠. 그나마 이제 서비스, 소프트웨어, 플랫폼 이쪽은 필수가 이제 반도체예요. 근데 우리가 반도체를 그나마 잘하잖아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좀 시간을 벌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것도 이제 이 돈 얼마 안 되는 돈 되는 하드웨어는
이제 일본, 뭐 중국, 미국, 독일 등 엄청나게 경쟁이 치열할 거예요. 그래서 예전처럼 다 먹기는 쉽지 않을 거다. 정리하면은 부동산에 쏠린 어떤 이 기형적인 구조 때문에 또 고령화도 있죠, 우리는. 이런 악순환으로 소비가 내수 시장이 거의 저희 너무 쪼그라들고 있어요, 계속. 그나마 버팀목이 이제 수출이었는데 이 수출도 약간 정체돼 중이죠, 10년째. 지금의 위치를 유지하는 것도 좀 벅차 보여요. 그래서 국민들은 부동산에 돈이 묶여 소비를 못 하는데 수출마저 정체되니까 이제 방법은 딱 하나예요. 정부가 세금이라도 깎아줘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세금 깎아주면 그만큼 소비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것도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세금 이게 OECD 평균 대비 비율인데 우리나라 세금이 낮아요. 낮은 나라예요. 이게 좀 의아할 수도 있는데요.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지만 아직도 세금 부담이 낮은 나라다. 그래서 국가가 세금은 적게 거둘 테니 대신에 의료비, 그죠? 그리고 노후 자금 너네가 스스로 준비하라고 했던 거예요. 세금은 적게 거둘 테니까. 근데 이제 그 세금 적게 걷고 이렇게 한 대신 국민들은 이 돈을 이제 부동산과 자녀 교육에 몰빵했죠. 그래서 국민연금 외에 특별히 지금 이런 노후 준비하시는 분이 거의 없거든요. 그냥 대학 자녀들 대학 보내고 집 한 채가 끝이에요. 이것마저도 없는 분도 많죠. 우리나라 고령화 속도는 세계에서 최고 수준이에요. 이거 뭐 장난 아니잖아요, 이 그래프가. 고령화뿐 아니고 저출산도 최악이에요. 매년 지금 저출산이 문제인데 그 지금 수준의 어떤 국민연금, 공무원 연금, 건강보험 이런 거를 꾸준히 유지하려면요 세금을 엄청나게 걷어야 돼요. 계속 부족하니까 이제 지금도 이제 기업들이 글로벌 기업들하고 죽기 살기로 지금 경쟁하고 있는데요. 이런 기업들의 법인세를 걷기는 쉽지 않아요. 이미 지금도 우리나라가 낮지 않거든요. 결국 정부가 이 부족한 세수를 걷는 길은 소득세예요, 소득세. 우리 월급에 그 세금 매기는 거죠. 재산세. 진짜 마지막은 이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 10% 붙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거에 이제 세금을 더 매길 수밖에 없고 결국 그렇게 되면은 소비는 더 줄어들겠죠. 자, 요약하자면은 고령화 그리고 부동산 쏠림 그런 걸로 인해서 소비가 계속 줄어들고 있다. 그리고 그나마 수출마저도 좀 성장이 쉽지 않으니 좀 해답이 안 보인다. 근데 세금마저도 깎아주는커녕 오히려 지금 인상을 해야 돼요. 세금 인상. 이게 좀 너무 암울한 상황인데요. 마지막 하나 대안이 있는데요. 이게 대안이 뭐냐면은 국민들이 부동산 불패에서 좀 벗어나서 그래서 금융자산에 투자하면 돼요. 금융자산을 늘리면은 그 방법은 있어요. 왜냐하면 금융자산은 그 부동산과 달리 이렇게 투자에 성공하면요. 이게 실제로 그 소비로 연결이 되거든요. 이 부동산하고 좀 다른 점이에요. 이 소비가 늘면 내수와 경제, 뭐 기업 실적도 늘어나고요. 이게 좀 선순환이 되는 그런 구조가 있어요. 우리나라가 1인당 금융자산 규모가 한국이 최하위. 세계에서 아마 최저 수준일 거예요. 반면에 부채는 제일 높죠. 근데 저는 개인들이 이렇게 금융자산을 늘리는 거에 대해서 좀 회의적인데요. 지금 뭐 동학 농민 운동 얘기하잖아요. 개인 투자자들이 엄청나게 주식을 사고 있다고 하는데 저는 이게 정말 제대로 된 공부와 투자 철학을 가진 정말 건전한 투자 자금일지 궁금해요. 혹시나 이게 주가가 폭락하면은 그죠? 멘탈 놓고 주식 던지거나 아니면 반대로 수익이 좀 나면은 수익 실현하고 아 주식 별거 아니네 하면서 더 위험한 뭐 바이오 같은 그런 주식에 손댔다가 결국 다시 손해 보고는 아 나 주식 다시는 안 해. 다시는 안 해. 이런 패턴이 되게 많을 것 같아요. 상당히 이게 익숙한 패턴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우려가 돼요. 제대로 된 공부와 이런 게 부족한 것 같다. 평소에 주식 안 하던 사람들이 연락 와서 이 주식 뭐 하냐고 저한테 많이 물어봐요. 근데 제가 이 주식으로 돈 벌면 너 뭐 할 거야? 뭐 할 거냐 물어보면은 하는 말이 결국은 이제 이걸로 집 사야 된다고. 이걸 기결되는 거예요. 아니면 뭐 차 산다고 막. 그래서 우리는 좀 금융이나 투자에 대해서 교육이 너무 좀 부족했던 것 같아. 그리고 뭐 제도나 규제적으로도 좀 미흡한 점이 많아요. 지금 퇴직연금 이게 수익인데요. 퇴직연금의 주식 비율, 투자하는 비율이 5%도 안 된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이게 3년간 수익률이 뭐 1%, 1.5%, 1.8%, 뭐 1%막 이런데 정말 이거 버핏이 놀랄 만한 수익률이에요. 와. 그래서 결론적으로 장기적으로 저는 우리나라의 어떤 디플레이션과 저성장, 그 내수 시장 침체는
이건 뭐 시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좀 어쩔 수 없는 미래가 아닐까 생각돼요. 근데 이제 국가나 남 걱정은 정말 쓸데없는 걱정이죠. 일단 나부터 잘해야죠. 각자 도생. 그래서 각자 개인이 준비할 수 있는 건 전 딱 하나 같아요. 부동산에 너무 몰빵하지 말고요. 그죠? 몰빵하지 말고요. 꾸준히 금융자산 늘려나가면 돼요. 특히 이제 플랫폼, 서비스, 컨텐츠 등 세상을 바꾸는 이 소프트웨어를 가진 그런 글로벌 기업의 지분을 계속 늘려나가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건 제가 예전에 했던 말인데 평생 이제 집 한 채에 전 재산이 묶여서 맨날 이 집값만 바라보면서 안절부절하는 그런 좀 그런 불쌍한 인간으로 남을 것인지 아니면 10년째 수출도 지금 정체돼 있는데요. 이 코딱지만한 국내 시장에 갇혀서 이제 우물안 개구리 투자자로 남을 것인지 아니면 눈을 넘게 돌려서요. 4차 산업 혁신을요. 리딩하는 세상을 정말 변화시키고 있는 그런 위대한 기업의 주주가 될 것인지 저는 묻고 싶습니다. 저는 당연히 3번입니다.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계속 좋은 영상 올리도록 할게요. 좋아요와 구독 많이 눌러주세요.